천박한 년. 이거 받고 조용히 이혼해라. 식당 안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어요. 시어머니가 3억짜리 수표를 제 얼굴에 던지듯 밀어놓고 옆에서는 신우이가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남편은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 모서리만 보고 있더라고요. 20년을 바쳤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이었나 싶었죠. 그날 밤 저는 전화 한 통을 걸었고 다음 날 아침부터 시댁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갈고 시댁에게 복수한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새벽 5시 저는 부엌에 서서 누룽지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밥솥 바닥에 눌어붙은 밥알이 물을 만나 부드럽게 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20년 전 그날을 떠올렸죠. 결혼 첫 해 추석이었습니다. 차례를 마치고 친척들이 거실에 둘러앉아 과일을 깎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시더니 저를 가운데 세우셨어요. 야, 다들 봐라. 이런 시골 농사꾼 집 딸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본다. 친척들 사이로 웃음이 번졌고 저는 앞치마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의 수치스러움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새벽 부엌의 수증기 사이로 선명하게 피어올랐죠.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의 문자였어요. 오늘 저녁 일찍 시댁으로 와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평소라면 바로 답장을 보냈을 겁니다. 어머님 뭐 사갈까요? 혹시 좋아하시는 한과 사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자 끝에 늘 붙어있던 며느라라는 2글자가 빠져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휴대폰 화면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오후 1시 남편 현우가 K대학병원 본관 대강당에서 원장 취임식을 치렀습니다. 가족 축하 자리는 따로 오후 6시 강남의 한정식 집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죠. 한정식 집에 도착하자 신우이 미라가 입구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미라가 제 팔을 가볍게 잡으며 고개를 출입문 쪽으로 기울였어요. 언니, 자리는 여기 끝쪽이에요. 친척 어른들이 가운데 앉으셔야 해서. 가장 구석진 자리, 출입문 바로 옆이었습니다. 딸 하윤이가 제 치맛자락을 작은 손으로 꼭 움켜쥐었어요. 저는 아이의 손을 감싸 쥐고 조용히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자 시아주버니 현태가 소주잔을 들고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현태가 잔을 기울이며 봉투 하나를 슬쩍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수 씨, 동생이 원장이 됐으니 우리 건설사도 병원 리모델링 공사 좀 받게 해줘야지. 가족끼리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 봉투 안에 견적서가 살짝 보였는데 숫자가 어딘가 부풀려져 있다는 건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물잔만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식사 중반 낯선 젊은 여자가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여자의 손을 잡고 현우 앞으로 데려가셨어요. 시어머니가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현우야, 인사해. 이 정도 격은 돼야 원장 사모님이지. 그 말이 제가 앉은 자리까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하윤이가 고개를 푹 숙이더니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아이의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어디선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와 흰 봉투를 들고 제 앞으로 걸어오셨죠. 시어머니가 흰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3억 원짜리 자기 앞 수표였어요. 그 옆에 협의이혼 서류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수표를 제 얼굴 쪽으로 밀어 던지듯 놓으며 소리치셨어요. 이거 받고 조용히 이혼해라. 어디서 굴러먹다 온 천박한 년이 우리 아들 인생에 묻어가려 해. 식당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옆방 문틈으로 낯선 손님들의 고개가 보였어요. 내 아들 얘기는 이제 입에 담지도 마라. 알아들었어. 신우이 미라가 휴대폰을 들어 이 장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소주잔을 비우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식탁 모서리만 응시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말리지도 저를 변호하지도 않았습니다. 20년간 늘 그랬던 것처럼 자정이 가까운 시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를 안아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턱까지 덮어주었어요. 아이의 잠든 얼굴에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베란다로 나가 찬 공기를 한 모금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친정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혜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아버지. 저는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베란다 난간을 잡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더는 안 되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어요.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하마. 아버지는 그 한마디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꺼진 휴대폰 화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어요. 베란다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무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하윤이의 머리를 묶어주고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아이가 버스 창문 너머로 작은 손을 흔들었고 저는 버스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시각 시아주버니 현태의 사무실에는 등기 우편 하나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죠. 현태가 봉투를 뜯고 서류를 펼쳤을 때 사무실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대전의 동훈종합건설에서 보낸 대여금 일시상환 청구서였어요. 5년 전 빌린 운영자금 18억 원을 즉시 갚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태가 서류 하단에 적힌 대표이사 이름을 보았을 때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해요. 서동훈, 제 친정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현태의 회사가 5년간 따내온 충청권 광급공사 하청 일감 3건이 일제히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원청사 사정이라는 이유였지만 경리부장이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해 보니 그 원청사들이 전부 동훈종합건설의 자회사였어요. 오전 11시쯤 시어머니가 평생 자랑으로 여기시던 강북의 4층짜리 상가 건물에 낯선 사람 둘이 찾아왔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은 남자 둘이 건물 관리인에게 명함을 내밀고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 통보서를 전달했어요. 회장님 명의로 잡혀있던 근저당 5억 원의 채권자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갚을 계획을 내주십시오. 시어머니가 그 통보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으시다가 종이를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저는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신우이 미라에게도 연락이 갔어요. 강남에서 운영하던 카페 2곳의 건물주들로부터 동시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 달까지 계약 연장 불가. 다음 달부터 새 임차인 입주 예정. 미라가 부랴부랴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두 건물 모두 3년 전에 동훈종합건설 계열사가 사들인 자산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아주버니 현태가 시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습니다. 재수씨 친정이 단순한 시골집이 아닙니다. 시어머니가 수화기를 꽉 쥐며 되물으셨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대전에서 동훈종합건설이라고 충청권에서 알아주는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 회장이 재수씨 아버지예요.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남편 현우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현우야, 내 와이프 친정이 도대체 뭐 하는 집이야? 왜 갑자기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되는 거냐? 현우는 그 전화를 받고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원장실 책상 앞에 앉아 자신의 인사 발령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부원장 시절 후원자로 익명 처리되어 있던 의료기기 기증자, 학회 참가비 후원자.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전부 동훈의료재단 사회공헌팀 명의였습니다. 오후 4시 시아주번이 현태가 숨을 헐떡이며 시댁 본가로 달려왔습니다.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현태가 거실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 앞에 주저앉듯 앉았어요. 어머니, 재수 씨 친정이 대전에서 알아주는 동훈종합건설 회장 집안입니다. 의료재단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한참을 멍하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 들고 계시던 찻잔이 미끄러져 거실 바닥에 떨어졌어요.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 시각 저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어요. 하윤이가 좋아하는 딸기를 고르고 저녁 반찬거리로 두부와 시금치를 담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보니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 17통, 카톡 메시지 23개가 와 있었어요. 저는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고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사과를 하나하나 만져보며 단단한 것만 골라 담았어요.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아 따뜻한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9시 뉴스 지역면에서 짧은 보도가 흘러나왔어요. 대전 동훈종합건설 수도권 진출 본격화.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텔레비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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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익숙한 리듬이었습니다. 현우가 돌아온 거였죠. 현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라면 구두를 벗자마자 밥 있어? 한마디를 건넸을 텐데 오늘은 양복 재킷을 손에 든 채 신발장 앞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우가 천천히 거실로 걸어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어요. 하루 사이에 얼굴이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넥타이를 풀어헤친 목 언저리로 식은땀 자국이 보였어요. 저는 미리 끓여둔 보리차를 한 잔 따라 현우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현우가 찻잔을 감싸 쥐었지만 마시지는 않았어요. 지혜야. 현우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장인어른이 동훈종합건설 회장이야? 저는 대답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갔습니다. 장롱 맨 아래 서랍, 이불보 밑에 넣어두었던 낡은 갈색 봉투를 꺼냈어요. 20년간 한 번도 꺼내지 않았던 봉투였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그 봉투를 현우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거 봐. 현우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있던 종이는 현우의 의대 시절 등록금 이체 내역이었어요. 8장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제가 매달 시부모님께 보내드린 생활비 통장 사본이 있었고 그 아래에는 10년 전 시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을 때 친정아버지가 대신 갚아주신 사채 관련 서류와 이체 내역이 들어 있었어요. 현우가 서류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손가락 끝이 점점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전부 장인어른이? 당신 인턴 때 통장에 갑자기 들어와 있던 500만 원 기억나? 의국 선배가 보내준 격려금이라고 했잖아. 현우가 서류 더미에서 통장 사본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출금자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서동훈. 이런 게 20건 넘게 있어. 현우가 통장 사본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봉투 맨 아래에는 친정 아버지가 손으로 쓰신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꺼내 현우 앞에 놓았어요. 현우가 손을 내리고 메모를 읽었습니다. 사위가 진짜 사람인지 보려고 20년을 기다렸다. 그러나 강서방은 결국 어머니 그늘에서 한 발도 나오지 못했다. 이제는 내 딸을 위해 내가 움직여야 할 때다. 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메모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왜 20년 동안 한마디도 안 했어? 아버지가 원하셨어. 처가 돈 보고 온 사위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 싶으셨으니까. 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갈라졌어요. 선 볼 때 아버지가 일부러 낡은 점퍼 입고 1톤 트럭 몰고 오신 거 기억나지? 결혼식도 첫 명절 인사도 전부 충청도 외곽 시골집에서 한 거. 다 아버지 뜻이었어. 현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보고 있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고 현관문을 열었어요. 친정 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평소 명절에 사돈댁 가실 때 입으시던 낡은 점퍼가 아니라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평소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버지가 거실로 들어오시자 현우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장인 어른.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시며 가방에서 두툼한 파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셨어요. 그 안에는 시아주번이 회사가 지난 10년간 동훈종합건설로부터 받아온 자금 지원 내역, 일감 내역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셨어요. 강서방, 내가 자네에게 한 번이라도 빚 갚으라고 한 적 있나? 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없습니다. 나는 자네가 사람 도리만 하기를 바랐어. 그런데 자네 어머니가 어제 내 딸에게 던진 그 수표. 아버지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조용하지만 거실 공기가 무거워지는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내가 평생 잊지 못할 모욕이었네.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현우가 황급히 따라 일어났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현관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아버지가 구두를 신으시며 제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리셨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거실에 깊은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그때 안방 쪽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윤이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아이가 아빠에게 천천히 다가가 작은 손으로 현우의 무릎을 토닥토닥 두드렸습니다. 현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가 아빠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고 저는 거실 불을 끄지 않은 채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윤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집안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 친정 아버지가 놓고 가신 파일이 그대로 있었고 현우는 새벽에 먼저 병원으로 출근한 뒤였습니다. 그 시각 시어머니는 다른 일을 하고 계셨죠. 시어머니가 평소 다니시던 교회 권사 모임 단체 카톡방에 장문의 메시지를 올리셨습니다. 내용은 이랬어요. 우리 며느리가 알고 보니 사돈댁 돈으로 우리 아들을 속이고 시집왔다. 이제 그 돈을 미끼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있다. 시어머니는 그 메시지를 교회 모임뿐 아니라 동창회 부녀의 단톡방에도 한꺼번에 뿌리셨습니다. 권사님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되었고 점심때쯤에는 강북 일대 아파트 부녀회까지 그 이야기가 흘러 들어갔어요.
신우이 미라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미라가 동네 미용실에 들러 머리를 감기면서 원장님에게 말했다고 해요. 원장님, 우리 새언니 아세요? 알고 보니 충청도 졸부집 딸인데 그 돈으로 우리 오빠를 사놓고 이제 와서 우리 집안을 짓밟고 있어요. 미용실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척하면서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는 며칠 만에 하윤이가 다니는 유치원 학부모 모임까지 퍼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평소 거래하시던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거셨어요. 하윤이의 유치원 주소를 알려주시며 아이를 데려오라고 시키신 겁니다. 오후 3시쯤 낯선 남자 한 명이 유치원 정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현관에서 그 남자를 마주했어요. 강하윤 어린이 할머니가 보내셨는데요. 아이 좀 데려가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 발도 물러서지 않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사전 등록증 있으세요? 그런 건 없는데 할머니가 급하다고 하셔서 등록증 없으시면 아이를 인계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돌아가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단호하게 막아내고 즉시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그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턱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은 침착하게 유지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해 하윤이를 안았을 때 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제 목을 꼭 감싸 안았어요. 저는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건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같은 날 시아주번이 현태도 다급해지고 있었어요. 회사 운영 자금이 바닥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채업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추가로 5억 원을 빌렸는데 그 사채업자가 사실 동훈종합건설법무팀이 미리 사놓은 채권자였다는 건 한참 뒤에야 밝혀지는 일이죠. 시어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습니다. 시아버지의 형, 큰아버님을 동원해 시댁 본가에 가족회의를 소집하신 겁니다. 3일 뒤 토요일 오후 시댁 본가 거실에 친척 어른 7분이 모였습니다. 큰아버님을 필두로 시댁 쪽 어르신들이 빙 둘러앉으셨고 저와 현우는 마주보는 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손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닦으시며 목소리를 떨었어요. 큰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며느리 친정이 돈으로 우리 집안을 쥐락펴락하고 있습니다. 장손인 현우가 어머니 체면 한 번만 세워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큰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큰아버님의 표정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조심스러웠어요. 지혜야, 시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네가 한 발 물러서면 안 되겠느냐? 어른 체면도 있고 집안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 아니냐?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에서 작은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낡은 표지에 볼펜 자국이 배어 있는 노트였어요. 저는 그 노트를 펼쳐 큰아버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큰아버님, 이건 제가 지난 20년간 시댁에서 들은 말들을 날짜와 함께 적어둔 겁니다. 친척 어른들의 시선이 일제히 노트로 향했어요. 2004년 9월 28일 추석 차례 후 시골 농사꾼 집 딸은 우리 집안에서 처음 본다. 2007년 1월 1일 설날 아침. 음식 맛이 왜 이래? 시골에서 뭘 배우고 시집 온 거야? 2010년 5월 5일 어린이날. 애도 못 낳는 년이 우리 집에서 밥이나 축내고 있어. 2015년 9월 26일 추석 저녁. 차례상 이것밖에 못 차려? 손이 거지같이 작아서 음식도 작아. 노트에는 이런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날짜, 장소, 누가 있었는지까지 전부 기록되어 있었어요. 큰아버님이 노트를 집어들고
한 장 한 장 넘기셨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큰아버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옆에 앉은 친척 어른들도 고개를 빼고 노트를 들여다보셨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읽으시던 큰아버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시어머니 쪽으로 돌리셨습니다. 형수님, 이건 좀 너무하셨네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며느리가 이만큼 적어둘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20년치가 이 노트 한 권에 꽉 차 있어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셨습니다. 의자에서 비틀거리시며 쓰러지는 신용을 하셨어요. 아이고, 가슴이 큰아버님, 저 가슴이 너무 아파요. 친척 어른 한 분이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큰아버님이 손을 들어 막으셨습니다. 큰아버님이 시어머니를 가만히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작년 환갑잔치 때 멀쩡하다고 자랑하셨던 거 다들 기억합니다. 그만하세요. 시어머니가 움켜쥐었던 가슴에서 손을 천천히 내리셨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완전히 쓰러지지도 않으신 채 어정쩡한 자세로 의자를 붙잡고 계셨어요. 체면이 완전히 깎인 시어머니의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큰아버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친척 어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 형수님하고는 내가 따로 이야기하겠네. 친척 어른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렸고 큰아버님이 나가시며 제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 큰아버님이 시어머니를 안방으로 부르셔서 한참을 꾸짖으셨다는 소식이 시댁 친척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방문 너머로 큰아버님의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렸다고 해요. 하지만 같은 시각 시누이 미라는 자기 방에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라가 휴대폰을 들고 심부름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대전에 있는 동훈종합건설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거기 회장 약점 좀 잡아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미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죠. 다음 날 아침 미라가 고용한 심부름센터 직원이 대전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그 직원은 대전에 도착해 동훈종합건설 본사 주변을 돌아다니며 이것저것 캐고 다녔어요. 회사 직원들에게 말을 걸어보고 근처 식당에서 이런저런 소문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친정 아버지는 이미 그 직원이 대전에 도착한 시각부터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어요. 누가 보냈는지, 무엇을 알아내려 하는지까지 전부. 아버지가 비서를 시켜 그 직원을 본사 근처 카페로 불렀습니다. 직원이 긴장한 얼굴로 카페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직접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자네 고생이 많네. 앉아. 아버지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시켜서 왔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수고비는 내가 더 줄 테니 자네가 여기서 보고 들은 것 사실 그대로 보고해라. 꾸며서 말할 필요 없어. 직원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를 그 직원도 느꼈을 거예요. 그날 저녁 심부름센터 직원이 서울로 돌아와 시누이 미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보고 드릴 게 있는데요.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미라가 강남 카페에서 그 직원을 만났어요. 직원이 테이블 위에 사진 몇 장과 메모를 펼쳐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동훈종합건설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회사입니다. 대전에서 그 회사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충청권 건설업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의료재단도 따로 운영하고 있고요. 미라가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동훈종합건설 본사 건물 사진이었어요. 30층짜리 유리 건물이 대전 시내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저를 만나셨습니다. 차도 한 잔 사주시고요. 미라의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회장이 널 직접 만났다고? 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누가 보냈는지도, 뭘 알아내려는 건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분이시더라고요. 미라가 메모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카페 천장만 올려다보더니 벌떡 일어나 계산도 하지 않고 카페를 나갔다고 해요. 그날 이후 미라는 자기 방문을 닫고 며칠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시아주버니 현태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동훈종합건설의 대여금, 회수, 거래처 단절, 사채 압박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강현종합건설은 직원들 월급을 2달째 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직원 15명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기 시작했어요. 한 지역 일간지 경제면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수도권 진출 노리는 대전 동훈종합건설, 사돈 회사 정리 시작. 기사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붙어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사위 가족과의 오랜 갈등이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 기사가 나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시댁 본가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인터폰 화면을 보셨을 때 화면 속에 서 있는 사람은 친정 아버지였습니다. 단정한 감색 양복에 넥타이까지 매신 모습이었어요. 한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다른 한 손에는 흰 봉투 하나를 들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여셨을 때 아버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사돈,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지 않으시고 식탁 의자를 당겨 앉으셨습니다. 파일과 흰 봉투를 식탁 위에 나란히 놓으셨어요. 흰 봉투에서 꺼낸 것은 며칠 전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졌던 그 3억 원짜리 자기 앞 수표였습니다. 아버지가 그 수표를 두 손으로 집어 시어머니 눈앞에 들어 보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으로 찢으셨습니다. 찢어진 수표 두 조각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내려놓으시며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사돈, 내 딸 값은 3억이 아니야. 시어머니의 눈이 수표 조각 위에 고정되었어요. 입술이 벌어졌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20년간 내가 사돈댁에 보낸 돈 다 합치면 그것의 수십 배는 돼. 사위 의대 등록금부터 시작해서 바깥사돈 사채 갚아준 것, 큰 사위 회사 운영자금, 일감까지 전부 내 돈이었어. 아버지가 파일을 열어 식탁 위에 펼치셨습니다. 이체 내역, 계약서 사본, 날짜별로 정리된 자금 흐름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어요. 나는 이걸 한 번도 사돈댁에 들이밀지 않았어. 내 딸이 그 집에서 행복하기만 하면 됐으니까. 그런데 사돈. 아버지가 파일에서 손을 떼고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사돈이 내 딸에게 천박한 년이라고 했지. 굴러먹다 온 년이라고 했지. 식당에 사람 다 있는 데서 수표를 얼굴에 던졌지. 시어머니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어요. 고개가 점점 내려갔습니다. 내가 20년을 참은 건 사위가 언젠가는 내 딸 편에 서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야. 그런데 그날 밤 딸이 전화해서 우는 소리를 듣고 나는 이제 더 기다릴 수가 없었어.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한마디 변명도 한마디 항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으로 향하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어요. 사돈, 내 딸이 의사 아들 키운 자랑의 도구가 아닌걸 이제는 아셨으면 해.
현관문이 닫히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찢어진 수표 두 조각과 펼쳐진 파일 사이에서 미동도 없이 그날 저녁 현우가 시댁을 찾았습니다. 현우가 거실로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는 아직도 같은 자리에 앉아 계셨어요. 현우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셨어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현우야, 네가 왜 무릎을 꿇어? 일어나. 어머니, 저는 이제 아내와 딸을 지키는 가장으로 살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뭐라고? 네 어미보다 그년이 더 중요하단 말이야? 어머니 말씀이 더 이상 제 가정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아내가 맡고 있는 걸 보면서도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겁한 짓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치셨어요. 이게 다 그년이 시킨 거지. 그년이 내 귀에 뭘 불어넣은 거야. 현우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깨달은 겁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힘이 풀린 듯 뒤로 기대셨어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말없이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셨습니다. 그 무렵 시아주번이 현태가 병원으로 현우를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온 현태가 책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현우야, 형 좀 살려라. 내 원장 자리 담보로 은행에서 10억만 빌려줘. 그거면 형 회사가 살아. 현우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으며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형, 그건 안 됩니다. 뭐? 야, 나 내 형이야. 형이 이렇게 부탁하는데 안 된다고? 형 회사는 형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어머니와 형의 일에 제 가정을 끌어들이지 않겠습니다. 현태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풀었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원장실을 나갔어요. 그 다음 주 강현종합건설은 만기어음을 막지 못하고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며칠 뒤 폐업 수순을 밟았고 현태는 임금체불과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실 카펫 위에 하윤이와 나란히 엎드려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그림책 속 토끼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까르르 웃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구두를 벗고 거실로 온 현우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보았어요. 현우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저는 다시 그림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윤이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며 엄마 이거 봐 하고 제 팔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림책 속 토끼 이야기를 읽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신우이 미라는 자기 방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화면 위에는 글쓰기 창이 열려 있었고 미라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 미라가 밤새 작성한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한 주부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 세 곳에 동시에 게시되었어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평범한 시댁을 짓밟은 이야기. 글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제 얼굴은 모자이크가 되어 있었지만 배경이나 옷차림만 봐도 아는 사람은 알 수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내용은 철저하게 미라의 시선으로 편집되어 있었죠. 새언니는 처음부터 자기 집안의 돈으로 우리 오빠를 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이혼을 권유하자 친정 아버지의 힘을 빌려 시댁 가족 전체를 파산시키고 있습니다. 그 글은 하루 만에 조회수 30만을 넘겼습니다.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고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서 이 글을 퍼나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글을 현우의 휴대폰 화면으로 처음 보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다가 현우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제 쪽으로 돌려 보여주었어요. 이거 미라가 올린 거야. 저는 화면을 천천히 내리며 읽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댓글창에는 두 가지 반응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재벌가 딸이 평범한 시어머니를 괴롭히다니 무섭다는 동정 여론과 글쓴이 말만 믿을 수 없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한 거 아니냐는 의심 여론이었어요. 현우가 휴대폰을 도로 가져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연락할까? 법무팀에서 바로 삭제 요청 넣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돈으로 막으면 미라 말이 맞는 꼴이 되잖아. 저는 식탁을 정리하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정 아버지에게 같은 방식으로 반격을 부탁하는 대신 제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했어요. 20년간 제가 걸어온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로 한 거죠.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댁 옆집이었습니다. 김할머니가 대문을 열어주셨어요. 할머니의 머리카락이 예전보다 많이 하얘지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으셨습니다. 아이고, 지혜 엄마 아니야. 어쩐 일이야, 들어와. 저는 할머니 댁 거실에 앉아 차를 한 잔 받아들고 사정을 말씀드렸어요. 인터넷에 저에 대한 거짓 글이 올라왔다고 할머니가 보신 것들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느냐고. 김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가시더니 낡은 일기장을 한 권 들고 나오셨습니다. 표지가 달아 너덜너덜한 일기장이었어요. 지혜 엄마, 내가 10년 넘게 일기를 써왔어. 자니가 새벽 4시부터 부엌에서 혼자 전 부치는 거, 시어머니가 자네한테 음식 그릇 던지는 거, 내가 다 봤어. 여기 다 적어놨고. 할머니가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셨어요. 깨알 같은 글씨로 날짜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2016년 2월 8일, 설날 아침 5시, 옆집 며느리가 또 혼자 부엌에 불 켜고 일하고 있다. 시어머니 고함 소리가 담 너머로 들린다. 자니가 원하면 나 카메라 앞에서도 말해줄 수 있어. 내가 본 거 그대로. 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목이 메어 한참을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동네 시장을 찾았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저를 보자마자 앞치마를 털며 나오셨어요. 지혜 씨, 인터넷에 그거 봤어. 그거 다 거짓말이지? 내가 증언해 줄까? 떡집 사장님도 과일가게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부탁드리기도 전에 먼저 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20년간 봤잖아. 지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시장 올 때마다 인사 꼬박꼬박하고 명절 때마다 떡 돌리고 아이 데리고 와서 우리 가게 과일 하나하나 골라 담던 거. 우리가 다 알지.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어 보내주셨어요. 자신들이 봐온 며느리 서지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반찬가게 사장님이 카메라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지혜 씨 모르는 사람 없어요. 시어머니한테 맞아가면서도 한 번도 시어머니 흉 안 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시댁을 짓밟았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과일가게 사장님은 울먹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추석 전날이면 새벽부터 여기 와서 제수용 과일 고르고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홍시 따로 사가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20년을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영상들을 한 지역 방송국 기자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글을 취재하던 중 동네 주민들의 반응을 보고 직접 연락한 거였어요. 서지혜 씨, 주민분들 증언을 모아서 짧은 보도를 만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은 진실 그 자체로 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자가 김할머니를 찾아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일기장을 펼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봐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날짜별로.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시어머니가 뭘 했는지. 내가 다 봤어요. 동네 시장 상인분들도 카메라 앞에 서주셨고, 유치원 담임 선생님도 서면으로 증언을 보내주셨어요. 강하윤 어린이 어머니는 매일 아침 아이를 직접 데려다 주시고 학부모 활동에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랑이 누구보다 깊은 분입니다. 그 보도가 지역 방송에 나간 다음 날 여론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미라가 올린 원글에 동네 주민들의 댓글이 수백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거짓말 그만하세요. 우리 동네에서 그 며느리분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저도 같은 시장 상인인데 지혜 씨가 20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다 압니다. 신우이분, 부끄러운 줄 아세요. 형님을 그렇게 모함하면 되는 겁니까? 미라의 글은 순식간에 거짓으로 뒤집혔고 미라가 올린 새 커뮤니티 모두에서 글이 신고 처리되어 삭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시아주번이 현태는 임금체불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구속수사를 받게 되었어요. 미라의 카페 두 곳도 모두 폐업 신고를 마쳤고 미라는 자신의 모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외출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다니시던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자진 사임하셨어요. 동창회 모임에도 부녀회 모임에도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자랑하시던 강북의 4층 상가 건물마저 결국 동훈종합건설에 매각하셨어요. 그 무렵 현우가 저에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하윤이를 재운 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을 때였어요. 지혜야, 나 병원 그만두려고. 저는 고개를 돌려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K대학병원 원장직, 임기 1년만 채우고 사임할 거야. 장인어른이 충청도에 새로 짓고 계신 종합병원 있잖아. 거기 초대 원장으로 내려가고 싶어? 현우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서울에서 벗어나고 싶어? 여기서는 내가 계속 어머니 아들, 형 동생으로만 사는 것 같아. 대전에 가서 제대로 된 의사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저는 현우의 손을 가만히 쥐고 있었습니다. 대답 대신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정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셨다고 합니다.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모든 것이 정리되어 가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어요. 우리 가족이 처음으로 친정에 인사를 드리러 대전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윤이가 뒷좌석에서 노래를 흥얼거리고 현우가 운전대를 잡고 저는 조수석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음성 메시지 알림이었어요.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직접 음성 메시지를 남기신 건 결혼 20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저는 음성 메시지 알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지혜야, 어미가 잘못했다. 한 번만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목소리가 갈라지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시어머니의 울음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과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오는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대전 친정에 도착해 아버지께 이 음성 메시지를 들려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으셨어요. 메시지가 끝나고 아버지가 휴대폰을 식탁 위에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돈이 진심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계산일 수도 있다. 아버지가 팔짱을 끼고 천장을 한번 올려다보시다가 다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만나봐라. 다만 반드시 녹음하고 증인을 둬라. 아버지가 큰아버님께 연락해 놓을 테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뒤 시어머니가 지정하신 강북의 한 한정식 집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저는 가방 안에 작은 녹음기를 넣고 큰아버님께는 미리 연락을 드려 옆방에 와 계시도록 부탁드렸습니다. 한정식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어요. 평소보다 화장을 연하게 하셨고 옷도 수수한 갈색 블라우스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지혜야. 시어머니가 다가오시더니 제 두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모질었다. 어미가 잘못했어. 우리 다 같이 다시 시작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은 채 연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지만 잡아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잡힌 채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직접 제 앞에 반찬을 덜어주시며 연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많이 먹어라. 20년간 한 번도 해주신 적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들고 음식을 집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식사 중반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마르고 목소리에 힘이 들어왔어요. 지혜야, 그런데 말이다. 시어머니가 물잔을 내려놓으시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형님네 회사가 너무 어려워서 사람이 죽게 생겼어. 현태가 구속까지 됐잖아.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어요. 사돈 어른께 부탁 좀 드려봐라. 회사 하나만 살려주시면 안 되겠느냐. 어미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시어머니가 식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제 팔을 잡으셨어요. 그게 가족돌이 아니겠느냐. 아무리 그래도 한 집안인데.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 역시 20년을 함께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가방을 열어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대화는 처음부터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이 제 팔에서 떨어졌어요. 눈이 동그랗게 커지셨습니다. 그리고 옆방에 큰아버님께서 와 계십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옆방 미닫이 문이 열리고 큰아버님이 천천히 걸어 나오셨습니다. 큰아버님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형수님. 큰아버님이 시어머니 맞은편에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러 오신 게 아니라 또 부탁하러 오신 거였군. 처음에 우시면서 손잡는 것까지는 나도 속을 뻔했어.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손가락이 식탁볼을 쥐었다 폈어요. 아, 아니에요, 큰아버님. 진짜로 사과하려고 온 거예요. 다만 형님리가 너무 딱하니까 한마디만. 형수님, 이제는 나도 더 이상 형수님 편을 들어드릴 수가 없네. 큰아버님의 목소리가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형수님 안방에서 1시간 넘게 말씀드렸잖아. 이제 그만하시라고. 며느리한테 진심으로 잘하시라고. 그런데 또 이러시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 시어머니가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통곡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뭘 어쩌란 말이야. 내 아들도 나를 버리고 큰아버님도 나를 버리고. 울음소리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시어머니를 부축해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큰아버님도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울음이 한참 계속되었지만 아무도 그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에는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벽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울렸어요. 한참 뒤 큰아버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형수님, 일어나. 내가 본가까지 데려다 줄 테니 가서 쉬어. 시어머니가 비틀거리시며 일어나셨어요. 큰아버님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식당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문을 나서시면서 한 번 뒤를 돌아보셨지만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식탁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날 만남이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칠 뒤 저녁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신우이 미라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줄근한 패딩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 강남 카페에서 명품으로 치장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미라가 인터폰 카메라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언니, 나야. 문 좀 열어줘. 저는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언니, 한 번만 도와줘. 카페 다시 열게만 해줘. 언니 아버지한테 한마디만 해주면 되잖아. 부탁이야. 미라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코끝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발 언니, 나 이대로는 못 살아. 한 번만. 저는 인터폰 화면 속 미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3억 수표가 날아오던 그날 밤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찍으며 웃던 얼굴이 떠올랐어요. 인터넷에 제 사진을 올리며 거짓말을 써내려가던 손가락이 떠올랐습니다. 미라야, 이제는 내 인생을 네가 책임져야 할 때야.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언니, 나도 20년간 아무 도움 없이 혼자 버텼어. 너도 할 수 있어. 저는 인터폰 통화 버튼을 끊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밖에서 미라가 한참 동안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소파에 앉아 하윤이의 머리를 빗겨주고 있었어요. 잠시 뒤 초인종 소리가 멈췄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니 미라가 사라지고 없었어요. 그 후로 시아주버니 현태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미라는 모든 사업체를 정리하고 지방의 친척 집으로 내려갔어요. 시어머니는 강북 본가를 처분한 돈으로 외곽의 작은 빌라 전세를 얻어 이사하셨습니다. 한 달 뒤 현우가 K대학병원에서 마지막 진료를 마치고 사직서를 제출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하윤이와 함께 병원 로비에서 현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로비 의자에 앉아 다리를 흔들며 아빠를 기다렸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현우가 걸어 나왔습니다. 가운을 벗은 현우의 어깨가 평소보다 가벼워 보였어요. 현우가 우리를 보고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하윤이가 의자에서 뛰어내려 현우에게 달려갔어요. 아빠. 현우가 하윤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쪽을 바라보며 고개를 한번 끄덕였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에게 걸어갔어요. 현우가 하윤이를 한 팔로 안은 채 남은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세 사람은 병원 정문을 나서 주차장으로 걸었어요. 하윤이가 현우의 품에서 대전 가는 거야? 하고 물었습니다. 응, 대전 가는 거야. 현우가 하윤이의 볼에 코를 부비며 대답했어요. 저는 차 문을 열며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K대학병원 건물이 오후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차가 주차장을 빠져나와 고속도로 진입로에 올랐습니다. 하윤이가 뒷좌석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대전 외곽에 새로 지어진 동훈의료재단 산하종합병원은 흰 벽돌과 유리창이 어우러진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개원식 날 아침 병원 정문 앞에는 축하 화환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충청권 곳곳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의 손을 잡고 로비 한쪽에 서서 단상을 바라보았어요. 하윤이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저기서 뭐해? 아빠가 인사하는 거야. 오늘부터 여기서 일하시거든. 하윤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단상 쪽을 바라보았어요. 현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입던 비싼 양복 대신 새 하얀 가운을 걸치고 있었어요. 현우가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현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 병원의 초대 원장을 맡게 된 강현우입니다. 현우가 준비한 원고를 내려다보다가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객석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명함에 적힌 직함이 아니라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는 의사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손뼉을 쳤습니다. 하윤이가 제 옆에서 작은 손으로 힘껏 박수를 치며 아빠 멋있다 하고 소리쳤어요. 개원식이 끝난 뒤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로비가 조용해졌을 때 친정 아버지가 현우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아버지가 현우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2번 두드리셨어요. 이제야 강서방이 진짜 의사가 되었네. 현우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려 하자 아버지가 어깨를 잡아 세우셨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사위라고 부를 수 있겠어. 현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간신히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됐어.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아버지가 현우의 등을 한 번 더 두드리시고 돌아서셨어요. 현우가 처음으로 장인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20년간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가족은 친정 아버지 집 근처에 작은 단독주택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어요. 하윤이가 처음 마당에 나갔을 때 풀밭 위를 맨발로 뛰어다니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하윤이는 대전의 유치원으로 옮겨갔어요. 처음 며칠은 새 친구들 사이에서 쭈뼛거리더니 일주일도 안 되어 3명이나 단짝이 생겼다며 집에 와서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굳어있던 아이의 얼굴이 한 달 만에 까맣게 그을리며 환하게 피어났어요. 새 병원이 자리를 잡아가는 동안 친정 아버지가 어느 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게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동훈의료재단 이사 자리가 하나 비어 있다. 네가 맡아보지 않겠느냐?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요? 저는 병원 경영 같은 건 모르는데요. 뭘 모르냐? 20년간 가정살림 꾸려온 게 경영이지 뭐냐? 배우면 돼. 아버지가 국을 한 숟가락 드시며 덤덤하게 말씀하셨어요. 마치 날씨 얘기하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20년간 누구의 아내, 누구의 며느리로만 불려왔던 제가 제 이름 석자가 적힌 명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동훈의료재단 이사로 정식 등록된 날 사무실에서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동훈의료재단 이사 서지혜. 저는 그날 밤 잠들기 전까지 그 명함을 침대 옆 탁자에 올려놓고 몇 번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어요. 현우가 병원 옥상에 만들어 놓은 작은 텃밭에서 상추를 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물조리개로 물을 주고 있었고 하윤이는 텃밭 가장자리에 쪼그려 앉아 지렁이를 구경하고 있었어요. 현우가 호미를 내려놓고 장갑을 벗으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혜야. 응. 지난 20년간 네가 준 거 이제 남은 평생 동안 천천히 갚아갈게. 늦어서 미안해. 현우의 이마에 흙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손을 뻗어 현우의 이마를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습니다. 갚지 않아도 돼. 앞으로 잘하면 되는 거야. 현우가 제 손을 잡고 가만히 웃었어요. 하윤이가 지렁이를 손에 올려놓고 우리에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엄마, 이거 봐. 지렁이 잡았어. 하윤아, 그거 살살 잡아야지. 현우가 하윤이 옆에 쪼그려 앉아 지렁이를 함께 들여다보았어요. 저는 물조리개를 내려놓고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옥상 위로 가을바람이 불어왔어요. 그해 가을 시어머니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흰 봉투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봉투를 열자 편지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미가 너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저 미안하다. 짧은 글이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답장을 써야 할지 쓴다면 뭘 써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편지를 서랍에 넣어두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추운 날 아침 친정 아버지께서 아침 식사를 하시다가 불쑥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오늘 사돈 좀 보러 가자.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요? 갑자기는 무슨, 내가 며칠째 생각했다. 사돈도 사람인데 겨울에 혼자 있으면 쓸쓸하지 않겠느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사 가신 외곽 빌라는 작았어요. 1층짜리 반지하였고 현관 앞에 화분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뒤에 시어머니가 문을 여셨어요. 시어머니가 저와 아버지를 보시고는 한 발 뒤로 물러나셨습니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이 많이 하얘지셨고 얼굴도 여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깊이 숙이셨어요. 아무 말 없이 그 자세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우리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작은 거실에 앉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셔서 따뜻한 차를 끓여내오셨어요. 찻잔을 내려놓으시는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길게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어요. 차를 마시고 날씨 이야기를 조금 하고 하윤이가 유치원에서 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조용히 들으셨어요. 일어서려는데 시어머니가 하윤이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쪼그려 앉아 손녀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작은 손으로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할미가 미안하다. 하윤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로 물기가 번졌지만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으셨어요. 현관을 나서는데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돌아보셨습니다. 아버지가 가볍게 목례를 하셨어요. 시어머니가 허리를 굽혀 인사하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말은 없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어요. 1년이 지난 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친정 마당에서 작은 결혼 20주년 기념 식사를 열었어요. 마당에 긴 나무 탁자를 놓고 친정 어머니가 직접 만드신 음식을 차렸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 현우와 하윤이, 그리고 멀리서 조용히 찾아오신 시어머니까지
우리 모두 한 탁자에 둘러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자 끝에 걸터 앉아 손만 만지작거리셨고, 친정 어머니가 시어머니 앞에 국을 한 그릇 놓아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사돈 많이 드세요.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시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우가 시어머니에게 반찬을 덜어드렸어요. 하윤이가 할머니, 이거 맛있어. 하며 떡을 하나 집어 시어머니 앞에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녀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리셨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한 끼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처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자리에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식사가 끝나고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릇을 헹구다가 창문 너머를 내다보았습니다. 마당에서 친정 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나란히 앉아 계셨어요. 두 분 사이에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저 하윤이가 마당을 뛰어다니며 민들레 홀씨를 후 불어날리는 모습을 함께 바라보고 계셨어요. 아버지가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고 시어머니가 무릎 위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 위로 봄바람이 천천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수도꼭지를 잠그고 창가에 기대어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혜 씨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20년이라는 시간 참 길죠. 그 긴 세월 동안 천박하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새벽마다 일어나 누룽지죽을 끓이고 명절마다 혼자 전을 부치던 그 마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시청자분들은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기적이게 살아도 된다는 걸요. 오늘 사연이 시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